예, 안녕하세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는 GPU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 이제 끝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저 GPU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GPU와 이제 CPU 사실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사실은 GPU는 이제 CPU의 코프로세서처럼 이제 동작을 하긴 하죠. 뭐 그렇지만은 이제 CPU랑 GPU를 이제 비교하는 이유는 요새 이제 서버 컴퓨터에 뭐가 많이 들어가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 이 표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은 전 세계 그 슈퍼컴퓨터에 GPU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서버 컴퓨터에는 머신러닝을 위해서 GPU, 아주 비싼 GPU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머신러닝을 돌린다 그런 여러 그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잘 돌리려면은 GPU가 거의 이제 필수적인 그런 프로세서로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CPU랑 GPU를 또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이제 컴퓨터 구조, 특히나 이제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CPU는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웠던 out of order processing 플러스 speculative execution 요거를 이제 그런 아키텍처럴 테크닉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이제 증가를 시켰죠? 퍼포먼스를 증가를 시켰죠. 근데 그 퍼포먼스는 어떤 퍼포먼스인가요? 그거는 시퀀셜한 원 트레드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서 디자인이 된 것이 CPU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CPU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이제 거의 이제 시퀀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많은 수의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컨디셔널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넘어서 그러니까 있는 그런 코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코드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까? 여기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많이 그 인테그레이션 된 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제 CPU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CPU를 이제 특징 짓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 프로세서 구조라고 하면은 out of order processing 플러스 그 다음에 speculative execution이 이제 되겠어요. 근데 이제 GPU는 뭐냐? 근데 왜 CPU는 그러면 이제 머신 러닝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왜 CPU는 별로 잘 못 돈다고 퍼포먼스가 낮다고 이제 그러는가? 왜 사람들은 서버에다가 이제 GPU를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GPU를 이제 꽂아서 돌리고 이렇게 환호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그 퍼포먼스가는 그 컴퓨테이션 퍼포먼스를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은 GPU는 CPU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이거 엔비디아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이긴 하지만 퍼포먼스는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CPU에 대비해서. 근데 이게 그렇게 이제 페어한 그런 컴패리전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어드밴스드 컴퓨터 아키텍처를 배웠으면은 그냥 컴퓨테이션 그 퍼포먼스랑 비교해서 GPU는 항상 CPU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는 이제 GPU는 컴퓨테이션 퍼포먼스는 CPU보다는 우위에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모든 세상은 항상 그 프로스 앤 컨스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리얼월드는 CPU는 그 시퀀셜한 그런 퍼포먼스에 포커스를 두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브랜치 인스트럭션이라는 그 퍼포먼스를 저하시키는 그 녀석을 열심히 이제 태클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키텍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집어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는 그런 컨트롤 파트의 버든이 너무 커졌어요. 물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우리는 CPU를 더욱더 빠르게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뭐 보안 이슈도 우리 좀 설명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뭐 지금 와서 밝혀지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은 CPU의 그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하드웨어를 쓴다고 했을 때 CPU는 그런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과 그냥 스페큘레이션을 이용해서 위에서 가지고 더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PU는 사실은 하나의 코어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심플한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플 그 자체예요. 심지어 GPU는 GPU 코어 하나 자체는 그 해저드 디텍션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 해저드 디텍션 안 하다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코어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케줄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해저드가 있으면은 돌릴 수가 없죠. 예, 그런 하긴 하지만 아주 이제 지금 우리가 SMT라는 이런 프로세서에서 쓰는 그런 컨텍스트 스위치를 GPU에서는 아주 뭐랄까 집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해저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코어 자체 하나의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엔비디아 터미널로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건 뭐 큐다 코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트 코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코어 자체는 그냥 뭐라 그럴까 CPU에서 말하는 뭐예요? execution unit 거의 그 수준의 컴플렉시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어는 그냥 어쨌든 CPU의 execution unit처럼 이제 동작을 하고 어쨌든 그 스케줄러랑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이제 롤 해저드라든지 이런 해저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케줄링을 이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코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에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뭐 아주 severe한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GPU에서는 핸들링을 하진 않아요. 만약 그런 severe한 브랜치 인스트럭션들이 GPU 프로그램에 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아마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런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다. 잘 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과 GPU의 구조는 지금 아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GPU라는 그런 프로세서가 머신러닝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굉장히 곽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PU 구조도 잘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위에서 이제 사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정작 GPU 안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숙명이죠. 프로그래머는 어디 위에서 놀아요? 프레임워크하고 프로그래머가 있으면은 프로그래머 밑에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역시나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할 텐데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놀죠. 여기서 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도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GPU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CUDA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GPU 프로그래밍 이제 보게 되면은
CPU 프로그램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거는 SOC에서 돌아가는 약간 이제 펌웨어 프로그램 비슷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이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이라든지 GPU를 활용한 그런 CUDA 프로그래밍 혹은 패러럴 프로세싱에 뭔가 포커싱을 둔다고 했을 때는 그런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코딩을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저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컴퓨터도 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구조,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이노베이티브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프로세서를 점점 더 어그레시브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구조의 프로세서 구조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GPU를 열심히 공부하자. 그거였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수업을 학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또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은 지금쯤 기말을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참 쉽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런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서 구조를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배우고 그 프로세서 구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토픽들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과목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말고사는 어쨌든 이제 모여서 보기에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레이주에이트 스튜던이고 연구에도 이제 열심히 연구도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제 계획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숙제, 그러니까 홈워크 어사인먼트를 한번 좀 이 홈워크 양은 좀 많을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홈워크를 줘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또 어사인먼트,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는 좀 프로젝트보다는 약간 좀 라이트한 그런 어사인먼트를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과목을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숙제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블랙보드에 이제 올려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우선 블랙보드로 이제 잘 보시고 어쨌든 저번 첫 번째 숙제는 몇 명은 학생들은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잘 마무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배운 것이 이제 CPU랑 GPU를 또 이제 비교하는 거 이게 배웠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 과목을 들었으면은 이런 CPU랑 GPU 뭐가 다른지는 좀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사실 이제 프로세서도 점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구조의 프로세서가 이제 나온다. 왜냐하면 프로세서가 지금까지는 제너럴 퍼포즈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CPU를 이제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요. 그렇지만은 점점 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증가하고 지금은 그리고 서버의 시대예요.
퍼스널 컴퓨터, 물론 이제 모바일 컴퓨팅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서버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자주 돌리는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그런 프로세서 구조도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CPU랑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돌리는데 이제 좀 더 이제 특화된 예, 그런 구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토픽이 더 남아있네요. Domain Specific Architecture. 예, GPU 다음 주에는 이제 Domain Specific Architecture를 이제 배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GPU라는 거는 Graphics Processing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어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게임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게임을 위해서 개발이 된 것이 GPU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머신,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은 엑스박스 이런 데에도 GPU 들어가 있죠. 네, GPU가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을 사가지고 뭔가 이제 좋은 게임을 하고 싶다. 제일 먼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GPU죠. 요새는 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게임을 이제 별로 즐기진 않지만 어쨌든 대학교 때는 뭐 GPU에 이제 투자를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GPU에 투자를 해서 열심히 게임을 돌리는 친구를 보면 잘 돌리는 친구를 보면 뭐 부러워하기도 했죠. 예, 예, 어쨌든 이제 그 그래픽스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 우리는 뭐 게임을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를 위해서 이제 디자인된 것이 이제 GPU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픽스는 이제 제 전공이 아니니까 뭐 잘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2D 스크린에서 보는 이런 오브젝은 우리가 이제 3D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매핑이라든지 이제 뭐 렌더링 이런 뭐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해주는데 3D 어쨌든 3D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표현한 작업을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트라이앵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트라이앵글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잘 표현할 것이냐 그런 연산들을 하는 것이 이제 그래픽스 GPU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엔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산들을 이제 잘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비디오 프로세싱을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니까는 매트릭스 연산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CPU의 이제 벡터 연산에서 이제 심디나 이제 벡터 프로세서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데이터는 많은데 데이터에서 수행을 하는 커널은 그러니까 연산은 뭐 거의 모든 그 많은 데이터에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패러럴 프로세싱이죠. GPU는 그걸 위해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하기 위한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물론 그런 그래픽스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이제 태스크를 알로케이션 하기 위한 그런 뭐 스케줄러라든지 아니면 태스크 알로케이터가 이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연산이 뭐예요? 플러스 앤 멀티플라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라이. 뭐 거의 이런 거죠. 그 연산을 위한 요 엔진 뭐랄까 컴퓨터 엔진이 여러 개 이제 박아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된 그 데이터들은 다 뭐예요? 어쨌든 2D 스크린에 표현이 돼요. 2D 스크린에 RGB 데이터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 다 집어넣으면 돼요. 메모리 집어넣고 그거 뿌려주면 됩니다. 이 그래픽스라는 것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지금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뭐 frame per second FPS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1초에 뿌려질 수 있는 만큼의
그 데이터 2D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그걸 만들어서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GPU인데, 이게 보니까는 패러럴 프로세싱의 좋은 구조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러면은 GPU로 General Purpose Processing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CMD랑 비슷해요.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GPU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 CUDA 혹은 OpenCL을 이용해서 우리가 General Purpose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탄생한 것이 GPU General 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GPU는 CMD라기보다는 CMT, Threa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왜 우리가 이제 Thread라고 하는지는 뒤에 이제 뭐 Branch Divergence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게 뭐가 다르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MD랑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thread를 이제 쓰는 거고요. 벡터 대신 thread를 써요. 이게 좀 뭐 특이하면서도 뭐 이게 뭐라 그럴까 무슨 차이가 있지 뭐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branch instruction이 들어가요. branch divergence를 GPU는 지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thread마다 그 컨트롤 플로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thread니까? 예, thread니까 당연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를 SIMT라고 하는 겁니다. SIMD가 아니라 SIMD는 요건 데이터예요. 그냥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벡터 연산이죠. 벡터 프로세스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트럭션, 여러 개의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브랜치 다이버전시를 여러 개 우리가 이제 그 CMD로는 구현을 하기가 뭐 구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구현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GPU는 thread로 한다. 예, 했고요. 그럼 shared memory를 사용하고 있다. shared memory뿐만 아니라 뭐 texture memory, 그 다음에 뭐 constant memory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캐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ared memory는 그래서 사실은 그들끼리 이제 쉐어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GPU의 이제 프로그램 모델은 하나의 커널. 커널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컴퓨테이션이 일어나는 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컴퓨테이션 모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의 커널에서 여러 개의 thread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GPU의 하드웨어에 맞게 그 thread들을 이제 우리가 allocation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드웨어마다. 뭐 그것을 이제 조금 뭐랄까 시스테매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커널을 요 thread 블럭이라는 더 작은 어떤 단위로 나누고 요 thread 블럭 안에 다시 thread를 배열하는 형태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래밍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여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CUDA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CUDA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돌아요? CPU에서 돌아요. CUDA MVCC로 우리가 컴파일을 해서 돌리게 되면은 걔는 이제 사실은 CPU에서 돕니다. 그러니까 메인 펑션이 있어요. 그 C 펑션처럼 메인 펑션이 있고 메인 펑션 안에 CPU에서 도는 부분이 있고 GPU에서 도는 커널 부분이 우리가 디파인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커널의 example이고요. 이 커널을 그 다음에 thread 블럭과 그 다음에 thread 블럭 안에 thread로 이렇게 디파인을 이제 해주게 되고 그래서 생성된 thread들을 어디 GPU 하드웨어로 옮겨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데이터도 사실은 CPU 메모리에서 GPU 메모리로 PCI 버스를 통해서 건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U에서 열심히
계산해서 이거 만들었어요. 다시 어디로 가요? CPU로 갑니다. 네, 사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보게 되면은 CPU랑 GPU는 다이렉트리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CPU가 그 뭐랄까 중요한 그 PCI 버스 중에서 중요한 부분 그 GPU로 통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는 CPU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GPU랑 CPU 통신은 굉장히 이제 우선순위 탑 프라이어리티로 CPU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CPU에 메모리에 갖다가 GPU로 전달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효율적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이 Unified Memory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 GPU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드 엑스큐션 모델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GPU 아키텍처 실질적인 하드웨어 부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저번 시간에 이제 좀 했었죠. 네. 네, 어이구, 시간 많이 걸렸네. 네. So, yeah. So this is the actually the hardware architecture of the GPU process graphics processing unit. So as you can see, the GPU hardware is composed of multiple streaming multiprocessors, and then in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actually this stream multiprocessor is similar to the core of CPU, because in a single GPU chip there are tens of streaming multiprocessors, and then actually in the streaming multiprocessors the execution is scheduled, and this execution of the warp is scheduled, and then the warp is assigned to the compute core, but NVIDIA calls this compute unit as the compute core, such as and then they state that this one compute core is this one compute core is the some basic unit of the processor core. So they say like that, single GPU chip there are hundreds or thousands cores in the CPU in a single GPU chip. So they think that customers think that GPU has many cores, and then CPU has only tens of cores actually for the server CPUs, and then for the desktop CPUs has normally 4 or 6 or 12, 8 cores, octa cores. So they think that GPU is very the GPU performance is very much higher than the CPU performance. But actually, this I said that this computer core is similar to the functional unit of CPU core in the CPU core. So actually, as you can see, the structure of the CPU core, one GPU core looks like this. It's a CUDA core, CUDA compute core. So dispatch port and the operand collector. So this operand collector just collect the data from the unified register file. So actually this operand collector is similar to the register fetch unit in the out of the processor. And then there are FP unit and integer unit. So what is this? This is the floating point execution unit, and then integer execution unit in the CPU, and then this is the result queue. So this structure of the one GPU core is very simple. And then, as I said,
this structure of the core is very similar to the functional group of a functional unit. Actually, the functional floating point unit and then integer unit of the CPU processor. But it's NVIDIA or some GPU vendors say that this is the core, it's a computer core. So they said that there are 100 or 1,000 cores in the single GPU chip. So they said that the computation performance of GPU is much higher than the computation power of the CPU. But actually many threads, many concurrent thread in the of the GPU is grouped into a warp, and then this warp is the basic execution unit. So it's a basic unit that is used for execution and then scheduling, and then there are many warps is prepared in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and then in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these warps are issued to this GPU cores, computer cores. So actually, if we compare with some CPU process CPU, then this streaming multiprocessor is similar to the core of CPU, because this is some basic unit or basic core to handle the execution of thread or warps. So in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there are streaming processor called the SP, and then actually this SP is called the computer core in the QDOT terminology. And then for the special function such as the square root or some sine or cosine functions, this streaming multiprocessor has a special function unit, but the number of special function unit is smaller than the number of computer cores, because the frequency of this special function is very rare compared to the normal floating point or integer operation. Also, GPU needs to handle the data transfer from the GPU main memory. So as you can see, this GPU board, GPU has this single GPU chip, and then around the GPU chip, there are multiple memory module, and then this memory module is called the GDDR. So graphics double data rate memory. So this is the main memory of the GPU. So and then this GPU main memory is separate from the CPU's main memory. Actually, the AMD also proposed some heterogeneous architecture and where the GPUs and then CPU cores share the same unified memory, but in the NVIDIA and then normally for some high performance GPU card, the main memory of the GPU is separate from the CPU memory. So that means that this memory is only managed by the GPU, and then the contents of this memory can be transferred to the CPU memory, or the data of the CPU memory is transferred to the GPU memory by some CPU program, a CUDA program. So GPU also needs to handle the data from their own main memory, like GDDR5 or some HBM. So GPU needs the memory instructions, and then these memory instructions are handled in the load store unit. So in the out of processor also has the integer functional unit, also floating point unit. There is the load store unit.
So if you see this structure of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and then this structure is looks similar to the CPU's this structure as architecture. Okay. And then this is the unique feature of the GPU. GPU has the very large unified register file, and then I will explain about this register file later. And then GPU has also specified local cache memories like constant caches, and then texture cache or shared and data cache. So this special purpose cache handles some special purpose data such as the constant value or some cache structure for the some texture value. So this is also some specific feature of GPU. GPU has some different level on cache, different kinds of level on cache, and then is a private cache. And then also GPU has the shared memory. This is some unique feature of the GPU. And then interestingly, this shared memory share its hardware with the data cache. So the size of the shared memory and the data cache can be adjusted by some program feature, like some corners. Okay, that is some interesting part of the GPU hardware. But for the general purpose the instruction, actually general purpose operation, the data cache is also frequently used. So the data cache also determines the performance of the GPU. So you may think that actually if the many actually if many thread runs on the processor unit, then what can be the performance bottleneck? Memory. But GPUs are designed for high performance computation. Actually, it's the computer oriented processor. So GPUs are designed for some heavy computation. But recently, the GPUs are used for the general purpose application. And then the feature of the general purpose application is that the data is frequently accessed. Also, the new types of data, such as some indirect accesses or some sparse matrix. So this kind of data is frequently handled by the general purpose applications. So the memory can be the performance bottleneck of this kind of application, because this kind of application requires some complicated memory access patterns. So the in this case, the performance of the data cache was the general memory hierarchy is critical. So there are several streaming multiprocessor in the GPU chip, and then these several streaming multiprocessor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via interconnection network. And then through this interconnection network, GPU's level to cache is also connected. And then this level to cache is also shared by multiple streaming multiprocessors. So this is the shared cache. So GPU data can be also shared in the shared memory inside of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Also, the data can be shared in the shared L2 cache. And then each L2 cache, each L2 cache par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memory controller. And then this memory controller handles the data transfers between
data transfers between the external memory like GDDR5 or HBM. So, and then recently many researchers think that the bandwidth is the performance bottleneck of the modern GPU hardware, because the recently the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runs on the GPU. So they think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bandwidth of the GPU memory, they may apply the HBM, the GPU. So actually the memory is the critical part of the GPU. So we need to research on this performance of the memory, and then the architecture and the efficiency of the data transfer on the GPU architecture. That is the actually for the recent for the modern computer systems, this memory system and the memory architecture is very critical. Then I already explained how the kernels and then warps. Kernels are split into the CTA, cooperative thread array, or thread blocks, and then this CTA is some basic unit assigned to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So when the CTA is allocated, then each CTA is assigned to this multiple streaming multiprocessor, such as CTA 0, CTA 1, CTA 2, blah blah blah, and then CTA 6, the round robin fashion. And then inside of the CTA there are multiple threads, and then the threads are grouped into the warp. And then this warp is the NVIDIA terminology, and so this, and then as the AMD terminology, this warp is called the wavefront. We frequently use the terminology warp in the GPU architecture. So this warp is the group of thread, and then this in the same warp, the thread share the same program counter value, same piece. So what does that mean? In the warp, thread shares the same instruction. So threads in the CTA is grouped into the multiple warps, and then these multiple warps are assigned in the warp scheduler of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And then this warp scheduler select which warp will be assigned to the execution unit. So execution unit is the compute core actually. So the schedulers select which warp will be executed. Then so actually in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the multiple warps are assigned, like in the Fermi architecture, up to 48 warps can be assigned in a single streaming multiprocessor. Then what is the benefit of these many warps? So I said that in the GPU compute core, this GPU's compute core is very simple. So actually the low hazard and then some other like data forwarding is not supported in the GPU's compute core. Then how can the GPU hardware handles the hazard? GPU handles the hazard with the context switch. Actually, this context switch is not a new idea, because context switch is applied to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Then when the context switch happens in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sorry. Context switch is not a new idea, because the context switch is applied to the simultaneous multi-threading technology. Like it's a hyper-threading in the Intel.
So when the context switch is applied in the simultaneous multi-threading, if one thread is a multiple thread here, if one thread encounters the cache miss, and then we know that if the thread encounters cache miss, then this thread will need to wait long time because the data fetch from the lower level cache or main memory will take many cycles. So context switch happens to the other thread, and then the other thread is executed until this thread encounters cache miss. But how about the GPU? So I said that in the GPU computer core, no hazard the hazard is not handled. The hazard is handled by warp scheduler. So how? GPU applies this context switch aggressively. So for example, there are multiple warps here. So warp 0, warp 1, warp 2, warp 3, and there are 4 warps. And the warp 0 is stalled by the low hazard, such as some add instruction. Then warp 0 cannot be executed. Then GPU quickly applies the context switch to the other ready warps. So ready warps means that this warp can be executed because the data is ready. The data is already computed and then stored in the register file. Then warp 1 is executed. And then warp 1 is also needs to be stored because of the data dependency with some computation instructions, arithmetic instructions. Then other warp is this GPU scheduler also select the other ready warp. This is the context switch. So this context switch is aggressively applied also to the arithmetic instructions, the low hazard caused by arithmetic instructions. In the simultaneous multi-threading, this context switch is applied when the thread is stalled by the cache miss. But in the GPU hardware, this context switch is applied more aggressively. That means that the context switch is applied if the warp cannot be executed because of low hazard caused by any data dependencies. So this low hazard is caused by any data dependencies, like such as the arithmetic instruction or also data instructions, data transfer instructions. So GPU has the many warps. So in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there are many warps are assigned. Sorry. So it is expected that GPU's warp scheduler can select any ready warps from the warp pools. So warp pool. So here is the warp pool, and then GPU scheduler select the ready warp in the warp pool. So and then in the Fermi architecture, one streaming up to 48 warps can be assigned to the one streaming multiprocessor. So that means that actually there are two warp schedulers. So these assigned warps are split into two warp schedulers. So that means that one scheduler can handle up to 24 warps. So that means that it is similar to the warp scheduler can select from the 24 warps if the
select from actually 23 warps if the one warp is stalled by the low hazard. But it is not always true, because also the some uh, a workload analysis shows that GPU's pipeline is frequently stalled by the memory instructions. So actually, many people think that GPU's the impact of the low hazard is very low in the GPU hardware, because the context switch is frequently happens, and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warp is stored in the GPU hardware due to some data dependency and then some long memory instructions.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GPU scheduler can find any available warp from the warp pools. But actually, in the GPU architecture and the GPU hardware, this data fetch will take hundreds cycles, and then these long cycles cannot be covered by this GPU context switch, frequent context switch, and that is the also critical performance bottleneck of the GPU architecture. Actually, the memory instruction is the critical performance bottleneck of the CPU. Also, and then it is also a performance bottleneck of the GPU. So I will briefly, and then also the NVIDIA also enhanced their own GPU architecture, you know, generation by generation. So and then recently the recently NVIDIA announced the new architecture like called the Ampere, right? And then so, and then let's compare the some GPU architecture generation briefly. So this slide shows the Fermi architecture. So actually the Fermi architecture is the very old architecture, because the Fermi is announced in 2009. But actually the GPU simulator, GPU sim, is designed based on this NVIDIA's Fermi architecture. So in the Fermi architecture, there is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and then as I said, there are two warp schedulers inside of single streaming multiprocessor, and then this warp scheduler shares the instruction cache. So this is the warp, and the warp fetch the instruction from the instruction cache. And then I said that in the Fermi architecture, up to 48 warps can be assigned in a single streaming multiprocessor. Then these 48 warps are split into the two warp schedulers. So one warp scheduler handles the up to 24 warps, and then the other warp scheduler handles the another 24 warps. So the scheduler select the warp from the available warp pool. So what's the available warp pool? If the data is ready for a certain warp, then this warp can be executed. Then the warp scheduler selects this warp. But the uh,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warps should be selected fairly. So that means that this warp scheduler also adjusts the priority of the warps, because the warps should be fairly issued to the execution unit. And then this Fermi architecture has the unified register file that is some unique feature of the GPU hardware. So this size of the register file is very large compared to the CPU register file, because the GPU handles the many threads in a single string multiprocessor. The size of the register file is very large, and then this register file is the unified register file. So that means that the
assignment of the register file is handled by the some size of the some required number of registers. So for example, if the kernel is translated into the some GPU thread, and then when this compiler decides the required number of registers for each thread. So for example, uh, if a kernel is compiled, this a kernel may have required 8 registers per thread. Then these 8 registers are assigned for each thread. But if the different kernel may require the more registers, such as the 16 registers per thread. Then GPU assigned this 16 registers for the kernel,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kernel B. So the assignment of this register is adjusted by the some required number of registers demanded by kernel. Okay, so this is some unique feature of the register file. So register renaming technique is also applied in the GPU. Okay, because this is the physical register file, and then the number of architectural register varies by the kernel. So in order to mapping this architectural register to the physical register, what is required? Register renaming. It's not identical to the CPU's register renaming, but this similar technique is applied to the GPU. And then this firmware architecture has the streaming processor, and then it's the CUDA compute core, and then load store unit, and then special function unit. And then the number of special function unit is smaller than the other streaming processors or load store unit. And then this number of streaming processors is the 16, and then one warp can include the 32 thread. So if this 32 thread is assigned issued to this streaming processor or load store unit, and then special function unit, and then when this warp is assigned to this compute core or streaming processor, then it will take the 2 clock, because there are 16 functional unit. Actually, it's a streaming processor in the GPU execution unit. And then also each thread are assigned to the load store unit or its own thread. So actually this is called the lane. So this is the some execution compute core or streaming processor of the GPU, and then each thread, like thread of the warp, is assigned to this lane to the lanes to the compute core. So GPU has the shared memory and then level 1 cache, and then so this is the structure of the Fermi architecture. And then, as I said, these streaming multiprocessors are connected to the shared level 2 cache via interconnection network. And then this level 2 cache is connected to the graphics memory GDDR. And then this is the Kepler. This is the some next generation. Kepler is the next generation of the Fermi architecture. And then, as you can see, this Kepler architecture is also has done some advanced or changed architecture.
So let's change it. So this is the as you can see, this streaming multiprocessor is called the SMX. Maybe X is the extended, and then in the single XMX, there are 4 warp schedulers. As you can see, the number of streaming processor is also increased, and then the load store unit, also streaming special function unit, the number of load store unit, one special function unit also increased. And how about the register file? So also gets larger. This is because more warps are assigned in a single SMX, and then there are 4 warp schedulers. So that means that uh, the 4 warps can be issued concurrently in a single SMX. So this is some change of the Kepler architecture. And then Maxwell. So Maxwell. So in the Maxwell architecture, the is this SM is called the SMM, and the inside of actually there are 4 warp schedulers here, but whatever. So there are 4 warp schedulers. Actually, the number of warp schedulers is the same to the Kepler architecture. Then what is different? The execution units are isolated. So these streaming processor and the load store unit and then special function units are only assigned to these warp schedulers. And then also register files are isolated. So actually this looks like a single independent streaming multiprocessor of Fermi architecture. But instruction cache is shared. That is the different from the streaming multiprocessor of the Fermi architecture. So, but warp schedulers, register file, and then streaming processors are isolated. That is the change from Maxwell architecture. And then how about the Pascal? Actually, the architecture is similar to the this Maxwell architecture. So similar to the single SM, the warp schedulers and then streaming processors are isolated, and then only the instruction cache is shared. And then Volta. Actually, the structure is similar to the Pascal architecture. Then what is different? Tensor cores are included. So what is the tensor core? It's the some computation unit for tensor processing. Then what is tensor processing? It's just similar to the multiply and accumulator. And then as you can see, as I said, the machine learning application heavily requires this matrix computation, and then linear algebra. Actually, the linear algebra of the matrix computation, and then the most of the matrix computation is composed of multiply and accumulation. So actually, the tensor core is similar to the math, so multiply and accumulation unit. So the feature of the Volta architecture is that, the warp scheduler and then the function streaming processor and CUDA core, and then the load store units are separated, and then the tensor cores are included for the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So that is some unique feature of the Volta architecture. So this slide summarizes some change of the
GPU architecture, generation by generation, and Fermi architecture, Kepler architecture, and Maxwell architecture. So in the Fermi to Kepler, more cores are assigned, but also in the actually it is in the stream multiprocessor, more cores are assigned, and then a single stream multiprocessor can include more warps, that means that multiple concurrent thread. But in the Kepler to the Maxwell, only the instruction cache is shared, but its partition is separated. So partition cluster into subclusters. So in the instruction cache, the instruction buffer is also isolated, and then only one warp is issued by the isolated warp scheduler. And then register files also isolated, and then the computer unit is a core is also isolated. That is the difference. And then actually this isolated architecture is applied the modern GPU architecture. And then let's talk about the GPU register file. And then I said that GPU register file is the unified register file. So that means that this multiple thread can share the one large chunk of register file. So how? And then so this is the one large actually physical register file memory. And then, as I said, the architectural register files varies by the kernel, and then this number of architectural registers are decided by the compiler when the kernel is compiled into the GPU assembly code. So these architectural registers are assigned to the large physical register file, and then so this is some structure of the GPU register file, and then warp scheduler, and then computer core of the GPU hardware, GPU stream multiprocessor hardware, and then this is the warp. And then, as I said, there are two separated warp schedulers in the Fermi architecture, and then warps are assigned to the separated warp schedulers. So in this example, 48 warps are assigned to the single streaming multiprocessor, and then this even warps are assigned to the warp scheduler 0, and then the odd warps are assigned to the warp scheduler 1, like 0, 1, 2, 3, 4, 6. And then each warp has the 32 thread, and then this warp access the register file, and then register files are partitioned into the 32 banks. So banks is the independent memory chunk that works independently. So it is because the warps has the 32 thread. So and then it, and then register banks are separating the 32 banks. So the thread of the each thread in a single warp can concurrently access the register file, right? So this is the bank 0, bank 1, and then bank 0 is accessed by thread number 0, and then bank 1 is accessed by thread number 1. Let's say like this. And then the registers, the data assigned to this register is collected by operand collector. Operand collector, and then this operand collector collect some required data for the operand of the instruction. So 32 thread in a single warp is executed
concurrently by the each computer core. So, but in order to execute this warp, then all required operand should be ready in the operand collector. This operand collector reads the bank of the registers concurrently, and then read the data from the this unified register file, and then store the fetched data in the operand collector. And so this operand collector is very similar to the register fetch stage of the out-of-order process. And then if the operands are collected and then ready in the operand collector, and then this warp can be executed by the streaming processor or some other special function unit or roadster unit. So it's computed by the process engine, and then the result is queued in the result queue, and then this result is written back to the register file. So this is the pipeline of the GPU processor as GPU architecture. And then this is the some assignment example of register file assignment. There are 32 lanes because the 32 threads are assigned in a single warp, and then its lane is assigned to the each thread in a single warp. And this is the assigned to the warp 0. And then warp 0 include the 32 thread, and then so each thread is assigned to the each lane or each bank of the register file. So it's a thread number 0, thread number 1, and thread number 31. And then based on the compiler's analysis, the number of architectural registers are decided. And then in this example, the 3 registers are assigned to the this kernel. So for each thread, 8 registers. 8 registers are assigned. These 8 registers are assigned to the physical register file like this. So this is the some patterns applied by the NVIDIA, but the real hardware structure may be more complicated. But this is some rebuild pattern. Is thus based on the patterns rebuilt by NVIDIA. Okay. This is some structure of the unified register file inside of the GPU. And then let's talk about let's talk about the GPU load store unit. This slide shows the GPU load store unit pipeline. Actually, the GPU load store unit is the memory operation is the very critical for the performance of the GPU architecture. And then let's think about this. There are 32 threads inside of a single warp. Is 32 threads. And then each thread may generate its own memory request, because by the, for example, load instruction, and then this thread in a single warp shares the program counter. That means that the same instructions are assigned to this thread of the single warp. So if the load instruction is fetched for this thread, and then each single warp will execute its own load instruction. So that means that the addresses are generated for each thread. So actually the third addresses can be generated from a single load instruction and a single warp. That is the problem. If the one memory request is generated, this memory request will need to access the cache memory, data cache,
And then if there are 32 requests, then the cache memory cannot handle these 32 requests concurrently. Then how can be this 32 thread can be handled by this cache memory, one cache memory. So in a GPU memory hierarchy, the memories are shared by the multiple thread. So if 32 requests access this cache memory, then if the 32 requests are handled sequentially, then it will take very long time. That's the problem. So GPU has the coalescer. So what is the coalescer? That is the also unique feature of the GPU. GPU's cache line is very wide. So one cache line of the NVIDIA GPU is the 128 byte. Why? So actually the GPUs are originally designed for graphics application, and then actually the data alignment by this graphics application is very regular. So this is so that means that this is thread number 0, 1, 2, 3, and then the address accessed by this thread number 0 is if the n, then number 1 will access the n plus 1, 2, n plus 2, 3, n plus 3. So the difference of the thread number can be the stride between the regular stride between address of the neighbor thread. So that is also true for some normal SIMD Excel vector processor. So let's say the GPU handles the matrix elements, the vector element. So for the vector element, the neighbor element will have the very regular stride and then very close memory addresses, right? And then for the graphics application, this is true, because actually it's a pixel data, and then the neighbor pixel will share the very regular stride, and then the neighbor pixel may have the similar data addresses, right? So GPU cache has the very wide cache line, 128 byte, and then it is because this generated address of this address generated by this single thread may have the very regular stride. If this stride is, for example, if this stride is 4, and this will be 4, 4, 4, 4, and then this is the very close between the addresses generated inside of the single warp will be as the very similar values, and then with the regular stride. So these memory requests can be merged with the single memory request, right? So then this address is generated for the 32 thread, but if this memory request generated by 32 thread can be located in the single cache line, then it is normally true for the graphics application. So
this coalescer merges these similar memory requests into one memory request. So with this coalescer, then GPUs can reduce the number of requests from the many thread. Okay, and then GPU also has the very large cache, this wide cache line in order to handle this data requested by this large number of threads effectively. So for example, it's a 32 thread, and then if the one element has requests the 4 bytes of data, and then its 4 bytes of data is regularly assigned in the memory space, and then this 4 bytes of data can be merged in the 128 byte, and then this is the one cache line size in the GPU. It's very wide, even for the level on cache. So that is the feature of the GPU memory, load store unit, and then memory system of the GPU. Okay. So also GPU has the MSHR, and then this is the non-blocking cache, and then GPU also has some limited resources, such as the MSHR and some other cache resources. And then if these resources are all occupied by the many memory requests, and then these pipelines of the load store unit should be stalled. That is obvious. So as I explained, if the memory request generated by a single warp are well merged, then this merged request can be these requests from the multiple thread can be merged into one memory request. So one memory request size is the 128 byte, is equivalent to the cache line size, because when the cache miss happens, then cache requests the same size of the data, which has the same size of the cache lines, right? And then if memory access are regularly allocated, then it generates the very small number of requests from a warp. And that is the ideal case. And then it's normally true for the graphics applications. It's a coalesced memory request. But problem is that uncoalesced or diverged memory operation. So that means that this memory requests of the multiple thread in a single warp is not located in the single cache line size. That is the example. There are 8 threads, and then these 8 threads are allocated to some different 4 cache line requests. We generate the 4 cache line requests. So this is the uncoalesced or diverged memory operation. So what is the problem? In a single warp, multiple memory requests are generated, and then these multiple memory requests, it's many memory requests, occupy the resources of cache or some other memory hierarchy of GPU. If the hardware resources are occupied in the field is full, then the pipeline of the GPU should be stalled. That is also true for the CPU. For example, the load store unit, and for the CPU load store unit, if the load store queues are full, then the load store instructions cannot be
issued. That is also true for the CPU. It's also true for the GPU. GPU pipelines stores if the resources of a memory system is fully occupied. And that is the critical performance bottleneck of GPU. So it consumes a lot of cache resources. So GPU's memory resources, GPU's memory hierarchy resources should be efficiently managed and then managed. That's the critical. And then let's see the GPU performance model. So this is the popular loopline model. So this loopline model shows the some performance limit and performance limit by computation, and then performance limit by bandwidth. And then this loopline model effectively shows the performance bottleneck by the data bandwidth, and then performance bottleneck by the computation limit. So in the loopline model, this part shows the performance limit by the bandwidth, data bandwidth, and then this part shows the performance limit by the computation limit. And then in this graph, the x-axis shows the operation intensity, and then like flops per byte. Like so, this x-axis shows the some number of floating point instructions per byte of data. So what does that mean? So 64 means that 1 byte of data will issue 64 flops of floating point instruction, right? And then it means that one floating point operation will be requested by the 8 byte of data. So the left side of the x-axis shows that the more data is requested, and then the right part of the x-axis shows that more computation is requested, but the density of the data is low. So this right part is limited by the computation power of the processor, but the left part is limited by the data bandwidth, data fetch bandwidth in the memory system. So in the GPU, this part is limited by the data bandwidth, and then this part is limited by the some computation resources in the GPU. So this is some GPU 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the loopline model. So based on the some degree of coalescing, like so the left side means that the data is easily coalesced. Data is easily coalesced, and then on the right side means that the data is diverged. That means that the memory request from a single warp is not easily coalesced. So the peak bandwidth is the 57.6 gigabyte per second, but this peak bandwidth is not efficiently utilized by the some GPU hardware because the thread in a single warp is not well coalesced. So you can find some what is the shift of this graph. Also, you can find some computation limit of the GPU hardware.
So without the special function unit, the GPU performance is also degraded, like this amount of this. And then without the FMA, the computation limit is also degraded by this amount. So this loop-line model simply shows some limitation of the data bandwidth and then the computation limit of the processor. So let's talk about the branch divergence. So I said that GPU is the SIMD architecture, single instruction and multiple thread. So the so that means that in a thread, in a different thread, the different thread may have the different control flow based on the condition of the branch instruction, right? So for example, if some data a TID larger than some value x, then do something to some like T1, else to T2. So that is the example of branch divergence in the GPU. So based on the array value, and then this array value is indexed by the thread ID, and then if array value is larger than some constant value, then do T1 behave instruction, else do T2 instruction. So this example shows that in a single warp, some thread may need to do this T1 instructions, and then some thread may need to do this T2 instruction based on the value of the array element. That is the branch divergence, and then this branch divergence is also supported by GPU hardware. So, and then this branch divergence is also some performance degradation factor in the GPU hardware. Why? So GPU's basic execution unit is the warp, and then this warp shows the same PC. So that means that if a warp is executed, then same instructions are executed. But that is not true for the divergent branch. This is because based on some condition, some thread in the warp need to do some T1, and then other thread in the warp need to do the T2. So if there is no branch divergence, warp will execute the 32 instructions of 32 thread concurrently. But with the branch divergence, warp needs some thread. So for example, 16 thread. The smaller number of thread is executed. And then the other thread cannot execute the T1 because this control flow of the thread is diverged. Then the other thread needs to execute the other instruction, like a 16 thread. So problem is that if all thread in a single warp is executed concurrently, then the performance is similar to the peak performance of the GPU. But if it is diverged, only part of a thread are executed, and then the other part of a thread is executed later. And then so
the performance is degraded with the branch divergence. And then branch divergence is also supported by GPU hardware, so like this, with a program counter, and then this before the branch divergence. So the warp executes the 32 thread, all same instructions, and then the branch divergence is detected. Some part of a thread execute this part, and then the warp is returned to the other PC, and then this thread, some part of thread execute these instructions, and then it's merged into some same PC. And this slide shows this behavior of the branch divergence in a warp. And then firstly, the program count 1, 0, 1, 1, 1, 2 executed, and then 1, 3, 1, 4, 1, 6 are executed for these thread. And then the other control flows are executed, like 15 and 16 are executed for the other thread. And then finally, the control part are merged into in the bits program counter. So all thread execute the same instruction. So that is the branch divergence model of GPU hardware. And then this GPU hardware and GPU also has the architecture simulator, and then called the GPGPU sim. And then this GPGPU sim is the cycle accurate simulator. So it's the cycle by the GPGPU sim implement the cycle by cycle operation of the GPU pipeline and the memory system. So this GPGPU sim is, you can find some information about the GPU sim in this website, and then you can find also some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GPU architecture, and then you can study how the GPU works. GPU architecture works, and GPU architecture are designed for some efficient GPU operation. Yeah, we are done on the GPU architecture. GPU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이제 GPU는 CPU보다는 좀 더 이제 최근에 연구가 되고 또 이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 논문을 보면서 GPU를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GPU에 관련된 텍스트북은 아직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떻게 이제 페이퍼를 이제 다 모아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페이퍼를 모은 어떤 그 코र्스북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GPU에 대한 그런 텍스트북이 이제 나와서 교재로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들어본 적은 없고요. GPU 프로그래밍 모델은라든지 CUDA 프로그래밍은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퍼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그런 페이퍼를 모은 어떤 그런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GPU 아키텍처는 우리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그런 아키텍처고 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아키텍처 필드도 점점 트렌드가 이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멀티 GPU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네, 그런 흐름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GPU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또 열심히 재밌게 또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GPU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거나 찾아와서 디스커션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약간 프로젝트 비슷한 어사인먼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릴 테니까는 블랙보드에 올라오는 거를 잘 확인해 주시고, GPU에 대한 거는 사실 브리프하게 제가 좀 다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 토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다음 학기라든지 뭐 다른 학기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